설 연휴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각종 개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요. 국민의힘에선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김혜경 씨에게 직접 묻진 않았다면서도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배모 씨가 있고 김혜경 씨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의정에 의가 안 돼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윗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라고. 현재까지는 선대위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 무근이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 네네.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영부인으로서 그 제일 덕목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과 사 구별. 예, 설 연휴 마지막 날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가족 악재를 마주한 걸까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각종 개인 심부름 시켰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청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이 다른 5급 공무원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건데요. 4년 전 이른바 해경군 김씨 사건 때 경찰을 출석하던 김혜경 씨의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 공개에 출석한 심경이 먼저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트위터 계정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에 갈등이 이 얘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네. 설 연휴 기간 동안 뉴스를 많이 안 접하셔서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적 심부름 논란이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되는지 이도원 의원님 좀 먼저 크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 경기도 공무원이 의무에 없는 그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을 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한 것이냐 이제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혜경 씨가 먹는 음식이겠죠. 그리고 그 김혜경 씨가 병원에 가기 전에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진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고 좀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미리 문진표를 그 작성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짜 출입증이겠죠. 이걸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심각한 거는 약을 대신 처방받고 그거를 이제 그 김혜경 씨 집으로 갖다 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들 이모 씨의 퇴원 수속도 해줬다. 이런 지금 그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왜 지금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금 대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그 대선 국면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사태가 났을 때 그 이유가 뭐였죠? 왜 권력을 사유하는 거냐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지금 권력의 사유화의 문제고, 이건 특히 이제 그 김혜경 씨하고 경기도의 총무과에서 근무한다는 5급 배모 씨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예. 이거를 뭐 지금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 시키지 않은 음식을 그 혼자서 먹었겠습니까? 아니면 시키지 않았는데 약을 그 자기가 타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김혜경 씨가 알고 또는 지시했다는 게 분명한 거고, 조금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아래 7급 그 A 씨와의 관계는 부수적으로 혼자 한 게 아니라 아예 경기도 직원들이 그룹으로 김혜경 씨
사적 심부름을 했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배모 씨가 사적으로 동원돼서 의무에도 없는 김혜경 씨를 위해서 사적 심부름을 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대응을 안 하고 사과를 안 하고 있다. 예.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팩터인 것 같습니다. 그럼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시킨 사적 심부름들, 이제 문진표 대리 작성, 뭐 음식 심부름, 차 앞으로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꾸짖었던 이런 것들이 크게 나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녹취를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제보를 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은 상관에게 수시로 질책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앞서 화면에도 나왔지만 충성심 부족, 모시는 마음 이런 단어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눈치를 봐야지 우리 차를. 안 보이는 데로 꺼내줘야지. 사모님이 보면 얼마나 저를 무시한다 생각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의전에 의가 안 돼 있어. 서울대병원에 4번을 갔는데 4번 다 그랬다고. 지금 기본적으로 윗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그냥 앞으로 가버리잖아. 그 대기성이 없어 보여. 알겠습니다. 차가 여기 있고 윗사람이 여기 타는데 앞으로 이렇게 쌩 가는 게 맞아? 기본적으로 마음을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지금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그거부터 좀 장착을 해요. 어려워해야 돼. 이재명 당시 지사와 김혜경 여사 모시는 마음에 돼 있는지 그거부터 장착을 해요. 눈치를 봐야지. 사모님 보면 얼마나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어. 업무상 질책이 좀 과한 거냐 아니면 이게 정말 황제의전 갑질이냐. 뭐 여기서도 좀 여러 의견들이 좀 나뉘더라고요.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호출 불러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 그 박찬주 대장 공감병 갑질한다 그러면서 사실 그 당시의 기준을 뭐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 개혁을 한다 그랬어요. 예. 결국은 그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강제 수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그러니까 갑질, 공감병 갑질이란 그 단어를 이제 딱 박아 두신 거죠. 그러면 그 똑같은 기준으로 여기다도 적용을 해야 된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기준에 의하면 이거는 지금 강제 수사 대상이고요. 공무원 갑질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민주당과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게 그거랑 그게 똑같으니까 너네 똑같은 기준으로 해라. 지금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면 우리만 빼고 늘 우리만 빼고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개혁을 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기준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은 기준으로 해라. 그러면 이거는 갑질이고 그다음에 직권남용이고 그다음에 강제수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빨리 강제수사해라. 이렇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의원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박찬주 육군대장의 공관 갑질 의혹보다 더 심각해서 뭐 검찰 수사든 강제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는 거는요. 똑같은 동일한 잣대로 대통령과 민주당이 좀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내로남불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개혁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개혁. 그러면 그 개혁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되려면 본인과 본인의 그 지금 부인 이 사건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개혁이 우리만 빼고 나만 빼고 다른 사람을 향한 개혁이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가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 스스로 본인들에 대해서 강제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의 그 기준대로 하면 사실 공천 취소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후보 사퇴해야 됩니다. 이 말은 사과를 넘어서서 수사 대상이고 사퇴 대상이다라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도 잠시 지나갔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병원을 나서는 김혜경 씨가 비를 맞지 않도록 건물에 가깝게 차를 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7급 공무원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그 녹취도 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비 안 맞게 세우라고 그랬지. 네, 맞춰 됐어야 되는데
맞아 몰랐어요. 되려고 했는 데는 없어. 아니면 그 아예 앞으로 와서 되든지. 그게 뭐야? 이른바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를 둘러싼 황제 의전 논란입니다. 앞으로 좀 차분히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그 전에 조금 전에 이 논란의 당사자인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조금 전에 입장문을 하나 냈습니다. 심력 끼쳐들어서 7급 공무원인 A 씨와 국민께 사과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누구도 시키지 않는 일을 A 씨에게 요구했다. 예. 오래 알았다는 것이, 이재명 당시 지사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본인은 벼슬이라 착각을 했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상식에 넘는 요구를 했다. 예. A씨의 불만 반반은 당연하다. 국민 비판도 마땅하다. 이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 배모 씨의 입장문을 좀 나눠서, 끊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장현주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누구도 시키지 않는 일을 본인이 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했다. 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언론사 보도들의 그 밝혀진 내용들에 따르면은 사실 김혜경 여사가 직접 그 제보자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또는 예. 배 씨를 통해서 그 제보자에게 지시를 했다는 정황은 지금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배 씨가 좀 과잉 충성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과 결이 같은 입장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아무도 지시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좀 그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자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 부당한 요구를 A 씨에게 했다. 이런 취지고요. 사실 이제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그 김혜경 씨와 그 이재명 후보 부부와 그다음에 그 배 씨를 이미 형사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진 다음에 뭔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의 핵심은 그 5급 그 배모 씨가 그 7급 A 씨한테 시킨 일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아까 비유에 맞았냐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헛웃음 지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네. 경기도지사 부인 그 김혜경 씨가 경기도 공무원 배 씨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지시 안 했고 시키지 않은 일을 자기가 했다는데 그 음식 배달한 거 누가 먹었습니까? 김혜경 씨가 먹었겠죠? 그러면 김혜경 씨가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구매를 했습니까? 다 배 씨가 사온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약 누가 먹었습니까? 그 김혜경 씨가 먹었겠죠. 그러면 본인이 가서 약 타왔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가서 사왔습니까? 배 씨가 타온 거 알고 먹은 거 아닙니까? 배 씨든 A 씨든 병원에 가서 문진표 작성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배 씨가 한 거 아닙니까? 다 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지시한 거고 그게 시킨 일이죠. 그러니까 A 씨하고 배 씨 관계는 그 상하 관계에서 갑질 논란이지만 김혜경 씨하고 지금 그 배 씨의 관계는 공무원법 위반에 의료법 위반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조금 전 배모 씨 입장문 핵심 내용은 그러니까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7급 공무원 A 씨에게 요구를 했고 이재명 지사, 김혜경 씨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래서 본인이 이게 마치 벼슬인 것 같았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알겠습니다. 배모 씨 반박과 입장문을 또다시 짚어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설 연휴 때 이미 불거졌던 이 김혜경 씨의 병원 방문 문진표 대리 작성건도 여전히 논란거리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0시 반 병원 가세요. 제가 10시 반 대기거든요. 네, 10시 반에 그러면은 보고는 지나가 되겠네요. 하신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사람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저런. 일단 원무과를 먼저 해야 되겠지? 네, 지금 퇴원 수납하려고 번호표 뽑았습니다. 문진표 대리 작성 논란이잖아요. 이게 꽤 많이 불거졌고 이게 뭐 현행법 논란이냐 위반이냐 아니냐 얘기도 있었는데 배모 씨의 입장문 다른 내용도 한번 제가 자막으로 읽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배모 씨가 입장문을 내면서 본인 개인사도 얘기를 좀 했어요. 임신 스트레스로 호르몬제를 복용했고 예,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대리 처방약을 구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문진표 대리 작성과 저 건은 좀 별개 건이 아닌가 해서요. 저 입장문은
저 내용은 어떻게 이승훈 변호사님 보셨습니까? 일단 문진표 작성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경기도지사의 부인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도청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도 관련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수적으로 어떤 공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되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일정이 겹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 뭐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빨리 일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문진표를 뭐 대신 작성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내용에 뭐 허위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갔다 온 적이 있다라든가 열이 있다라든가 이런 사실관계 체크 차원이니까 크게 비난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배모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했다. 뭐 배달의 민족이다라든가 넌 충성심이 부족하다든가, 이건 굉장히 과잉된 어떤 반응이거든요. 이건 과잉 충성이라고 볼 수 있고, 배모 씨의 행동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또 녹취록 중에 보면 절대 이재명 후보의 부인 앞에 나서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대 후보한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고 후보의 부인한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나 김혜경 여사는 이 사실관계를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탁을 왜 좀 지시를 했을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런 의전 논란은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박찬주 전 대장 공간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실은 이제 판결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이 박찬주 대장이 전 국민의힘의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은 선상에서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 이제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도 과거에 어떠한 강의를 좀 맡겼다라거나 강의 자료를 맡겼다라거나 이런 사소한 어떤 업무 지시를 한 것 때문에 사과한 적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충돌했을 때 굉장히 더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말씀하셨던 것 중에 김혜경 씨가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시키지 않았어도 알아서 했으니까. 그런데 김혜경 씨가 어쨌든 문진표 작성도 뭐 일명 누릴 건 다 누린 거 아니냐. 본인이 문진표 작성을 안 한 건 맞는 거잖아요.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모르는 것도 잘못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경기도지사의 부인으로서 공적인 영역을 수행하다가 사적인 어떤 병원을 방문했다 할지라도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조심하지 못한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비판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아까 말했듯이 배모 씨가 절대 본인이 후보자의 배우자 앞에 나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어떤 자신이 그 A 씨에게 지시한 것들을 숨기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호르몬제 얘기는 아마 이 부분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문진표 대리 작성 말고,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의료 기록을 원치 않아서 비서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했다. 자택 문에 걸어놓고 사진 찍어 보내고 SBS 보도로 알려진 내용. 다음 화면도 있거든요. 뭐 음식 심부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장남 태원 수석도 공무원이 사적 심부름을 한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정 의원님 법적인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100% 수사 대상이 된다고 봐요. 보통 우리가 그 직권남용죄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 혐의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문재인 정권에서요 직권남용이 이렇게 쉽게 인정되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 똑같은 기준으로 하라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공적인 사람에게 사적인 지시를 계속하면 사실 직권남용 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구체적으로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그 기준대로 수사기관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의료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그 대리로 그 처방약을 대리로 뭐 수령했다. 그 다음에 대리 처방을 했다. 이런 부분은요. 보건 관련 법의 위반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 대상이 되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이걸 몰랐을 수 있다. 물론 몰랐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배모 씨가 저는 그걸 기자회견을 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면서 이건 나의 과잉 충성이고 그다음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자기가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꼬리 자르기다 이거는 너무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꼬리 자르고 있다는 생각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저 배모 씨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꼬리 자르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걸 믿어주실 국민들은 없고요. 결국은 김혜경 씨와 이재명 후보는 당당하게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 받으시라.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네. 매번 이걸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오늘 배모 씨가 서면 입장을 냈으니까 예. 그 얘기로 좀 바로 잡겠습니다. 배모 씨의 입장, 조금 전에 나왔던 입장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이 첫 번째 이슈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드는 의구심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심력 끼쳐드려서 A씨와 국민에게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이 A씨에게 요구했다. 이재명 후보를 당시 지사를 오래 알았다는 게 벼슬이라 착각했다라는 건데 장 변호사님.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김혜경 씨가 직접 이 5급 공무원 배모 씨한테 지시한 적이 없고 실제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아직 그 얘기도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았으니 그냥 단순히 배모 씨의 개인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김혜경 씨는 뭐 배달이든 장남의 퇴원 수속이든 그리고 문지표 작성이든 누릴 걸 다 누린 셈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가 뭐 도의적인 책임이나 혹은 앞으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게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입장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예. 이 배 씨의 입장문을 보더라도 배 씨의 과잉 충성인 것이고 어떤 지시가 없이 혼자 단독으로 좀 결정해서 A 씨에게 좀 부당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일단은 입장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 배 씨와 A 씨, 저 제보자인 A 씨의 입장이 전혀 좀 상반되게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앞으로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도 살펴봐야겠고, 특히 이제 약 대리 처방 관련 같은 경우에는 배 씨의 주장은 본인이 복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리로 약을 처방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배 씨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김혜경 씨와는 또 고리가 또 끊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관계가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혜경 씨가 만약에 배모 씨의 과잉 충성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나중에 조금 더 새롭게 알려져야 된다, 밝혀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면서 묵인했는지 부분도 확인될 수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배 씨의 입장에 의하면 정말 과잉 충성으로 그 김혜경 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나 사실관계는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나온 의혹만으로는 한쪽 사실이 맞다라고 몰고 가기에는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리 처방 문제는 왜 특별히 중요하냐면은 본인이 가지 않고 대리로 처방을 받으면 그건 명백하게 의료법 위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집중 공격했는데 오늘 이제 해명을 보면은 그 김혜경 씨의 어떤 그 질환으로 대리 처방을 받은 게 아니라 배 씨가 이제 그 본인 임신 관련해서 이제 호르몬 문제 때문에 처방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으니까 그게 맞는다면은 이제 이 의혹을 그 김혜경 씨는 벗을 수는 있는데 예. 앞서 A 씨 주장은 그 관련된 약을 타서 김혜경 씨 집 문 앞에 걸어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그 배 씨에게 주지 않고 김혜경 씨 집 문 앞에 걸어놨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추가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사진 한 장을 좀 보겠습니다. 정명 의원님, 이 네. 질문을 좀 제가 드릴게요. 오늘 국민의힘 소속의 성남시 의원이 본인 SNS에 이기인 의원이 이 얘기를 했어요. 문제의 배모 씨, 조금 전에 입장을 냈던 갑질 논란의 배모 씨와 이재명 후보의 과거 사진. 배모 씨가 결혼식 주례를, 배모 씨의 결혼식 주례까지 이재명 후보가 섰다. 이 부분을 보고 이 갑질 논란의 5급 공무원과 이재명 후보도 김혜경 씨 못지않게 보통 사이가 아니다라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혜경 씨의 말하자면 그 비서 역할을 했던 지금 배모 씨요. 예. 이 배모 씨는 계속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김혜경 씨와 이재명 후보하고는 관계없고 내가 과잉 충성으로 그
7급 공무원 밑에 있는 A씨를 내가 한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 지금 저 배모 씨 저 분은 과잉 충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하고 굉장히 특별한 관계로 이미 인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꼬리 자르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수사 받으세요.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이제 그 성남 커넥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일부분을 보여주는 건데 원래 이제 배모 씨가 이재명 후보가 그 변호사로서 활동할 때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격리를 담당했던 여직원입니다. 그러다 성남시장이 되니까 성남으로 가고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경기도로 갔는데 저 사진을 찍어준 분이 백모 씨라고 그 성남시장이 처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처음 성남시장이 됐을 때 그때 수행실장 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만뒀는데 그 동생과 그 부인과 또 친인척들이 성남시에서 일했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관계라고 보고 그 특수관계 속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배모 씨이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에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배모 씨 말고도 관련된 분들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계속 비슷한 일을 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충성심, 모시는 마음, 이거는 그 공무원으로서 충성심하고 모시는 마음은 국가하고 국민에 대한 거지 이재명 후보는 아니고 더더욱이 김혜경 씨는 아니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배모 씨가 저렇게 이제 가까운 측면이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좀 과한 충성심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행동들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다만 이러한 행동들을 가지고 자꾸 김혜경 여사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데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너무 과하게 나간 게 아닌가. 뭐 굳이 음식 배달을 갖다가 뭐 성남 커넥션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어요. 공식 일정에 이재명 후보 부인이 공식 일정을 하다가 밥을 못 먹었을 때 뭐 배모 씨가 제가 배달시켜 드릴게요. 뭐 요즘엔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고 그랬더니 그거 갖다가 밑에 있는 직원한테 시켰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김혜경 여사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게 음식 배달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이제 권력의 사유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김건희 씨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뭐 관련 자료 줄 테니까 나한테 정보 줘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건 뭐 검찰 권력을 사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과거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 시절에 장모 사건에 대한 불법에 대한 대응 문건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승전 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음식 배달 좀 부탁한 거하고 검찰 권력을 사유한 거하고 뭐가 더 나쁘겠습니까? 일의 경중은 필요하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는데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상대방을 비난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부당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고소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승훈 변호사님은 나머지는 뭐 이른바 우렁각 씨처럼 알아서 뭐 사적 심부름들 해준 건 배모 씨 일탈인데 문진표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법적 위법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니까 밝혀야 된다 뭐 이 말씀이시군요. 아마 이제 문진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위법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마 일정이 바쁘니까 좀 도와줬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부적절하다. 알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른바 이 황제 의전 논란, 갑질 논란에 대해서 총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설 연휴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는 이재명 후보 부인께서 경기지사 시절에 도청 공무원에게 사적인 지시가 좀 있었다라는 주로 나오고 있는데 글쎄 뭐 그쪽에서 공직자의 그 가족에 대해서도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 저희 가족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서 2년간 뭐 샅샅이 무한 검증을 했으니 마찬가지로 스스로 검증을 받겠다는 거니까 수사를 받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배모 씨가 있고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 있었는데 김혜경 씨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 아니냐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고 여기에 같이 또 일했다는 A 씨가 나오면서 문진표를 비롯한 일들에 동원됐다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직접 나와서 국민 앞에 진실을 얘기하면 됩니다.
야당 공세를 좀 봤는데요.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 배모 씨가 사실 오늘 오후에 설 연휴 마지막 날 입장문을 내기 전에 이게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특히 채널A 단독 보도가 직전 직후로 해서 허위 사실 유포했다고 처음엔 얘기했다가 이 7급 공무원 A씨에게 제가 다 잘못한 일이고 직접 만나 사죄하고 싶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또 다른 과거 이재명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도 전화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있다는데 이것도 입막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꽤 많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늘 배 씨의 입장문을 보니까 예.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던 것도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배 씨 입장에서는 이거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무런 지시 없이 본인의 과잉 충성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던 것인데 마치 이제 김혜경 씨가 갑질을 한 것처럼 나오게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말을 했던 것은 맞지만 근데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뭐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상식적인 선을 넘은 요구를 A 씨에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를 하고 싶었다는 것도 입장문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취지에서 A 씨에게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싶다라고 이제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A 씨가 압박을 느꼈다면 그 부분은 이제 배 씨가 좀 더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인 것이고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사과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을 통해서 더 불거지기 전에 개인적으로 사죄의 입장을 밝히고 싶다. 근데 또 이제 이 연락을 받는 7급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 정서적으로 상당히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혹시 내 제보 폭로에 대해서 뭐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뭐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지금 어디에서 있는지도 좀 알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김혜경 씨에게 직접 물어보질 않았지만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대위 차원에서 김혜경 씨에게 직접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 잘 몰라요. 이 부분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현재까지 선대위가 확인한 바로는 그 사실 무근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런 건 확인이 뭐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확인되는 대로 아마 선대위가 추가 입장을 낼 것입니다. 배모 씨와 이제 A 씨라는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제 배모 씨 같은 경우에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A 씨 같은 경우에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게 좀 말이 좀 다르고 있거든요. 지금 두 분의 얘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무근이기도 하고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오늘 아침 선대위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배 씨는 지금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고 배 씨 연락이 온 이후에 이 A 공무원, 7급 공무원 A 씨는요. 거처를 매일 옮기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겸 씨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A 씨 뭐 지금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A 씨가 힘들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온다. 예. 모든 게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가려야 했는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매번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뭐 여러 속보 자막을 제가 한번 다 읽어봤는데요. 먼저 이수근 변호사님. 그러니까 김혜경 씨 본인 스스로도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를 한대요. 그렇습니다. 뭐 배모 씨와의 관계는 오랜 친분이 있다 보니까 가끔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김혜경 여사는 아마도 A 씨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다. 그런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A 씨도 뭐 이것과 관련해서 뭐 굉장히 배모 씨로부터 들었던 말들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사과를 했으니까 뭐 받아들일지 여부는 본인의 판단이겠습니다만 사과는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치 이제 이런 사과 문자나 사과 대화 내용까지도 녹취가 돼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A 씨가 힘들었을 것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오고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했던 것 모든 게 저의 불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저 입장문에는 이도현 의원님 정확히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도움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김혜경 씨가 입장문에 밝히지 않았으면 이 부분 추가로 민주당 선대위나 김혜경 씨 측이 추가로 또 해명할 부분이 있긴 있는 겁니까? 우선 그러니까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 연휴 끝나기 전에 사과한 건 저도 잘했다고 그 평가합니다. 사과문 중에 보면은 그 모든 게 그 저의 불찰이라고 인정을 했고 이 부분 공과 사를 가렸어야 했는데 예. 그 도움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뭐 충분히 그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도 이제 그 5년 전, 4년 반 전 그 대선을 얘기하면서 그 박근혜 최순실의 관계 이런 관계도 사실은 사소한 도움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김혜경 씨는 지금 이제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큰 권력에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 경계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상시 조력은 받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또 A 씨가 주장했던 부분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뭐냐면은 내 업무의 대부분이 그 김혜경 씨나 그 이재명 후보 관련된 뭐 잔심부름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모 씨가 특히 지금 총무과에 있어요. 그럼 총무과에서 그 비서실 직원도 아닌데 그 김혜경 씨 그 심부름을 했다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A 씨도 본인이 비서실 소속이긴 합니다만 그 이재명 후보 그 부부의 잔심부름을 하는 목적으로 왔는지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밝혀야 하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씨가 문제가 됐을 때 그 윤석열 후보가 2차례 사과했던 것처럼 김혜경 씨가 이런 그 이른바 갑질 논란, 뭐 권력 사유화 논란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적절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명 의원님, 그 이제 배모 씨의 조금 전 입장문 그리고 김혜경 씨가 밝힌 입장문까지 조금 전에 방금 들어온 입장문들 두 가지 종합해 보면 이제 배모 씨는 본인의 과잉 충성이라고 얘기했고 김혜경 씨는 뭐 상시 조력을 받은 건 아니지만 본인의 불찰이고 공과 사를 뚜렷하게 구별하지 못한 것도 사과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정도 사과 수준이면 물론 나머지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 되면 이제 후보의 배우자까지 나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건지 국민의힘에서는 뭐 재차 다음 의혹까지도 제기하실 생각인지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희는 그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요 항상 진실이 무엇인지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입장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A씨가 나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거처를 매일 옮기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연락을 취하신 분이 전 수행비서를 했던 백모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백모 씨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전에 그 이재명 후보의 그 형님 되시는 이재선 씨 그 강제 그 정신병원 입원 의혹에 관련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마 소문들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그 인물이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그 여기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왜 전화 안 받냐 좀 연락해라 이렇게. 그러면 일단 그 문자 자체가 나한테 연락해라 이런 문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공포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는 진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진실이 뭐였는지를.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그 A씨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해서 우리가 그 A씨 건드리지 않을 거다. 우리 A씨에 대해서 전혀 이제 앞으로는 저기 하지 않을 거다. 연락 취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를 정말 대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빨리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문재인 대통령 제가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글쎄요, 뭐 문진표 대리 작성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이 될지 아닐지 뭐 그것 또한 뭐 논란거리니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거 백 씨요. 백모 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재명 당시 시장의 수행기사였던 인물. 저 논란이 되는 분이거든요, 저분이. 근데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이 문자 자체가 사실은 겁박의 문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느끼기에. 사실은 겁박이라는 거는 그 느끼는 사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책임지고 이 부분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님 말씀은 뭐 물론 김혜경 씨가 지금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
7급 공무원 제보자 A 씨가 뭐 또 다른 제보할 수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겁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면 이 부분도 네. 보호하고 네.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 네.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왜냐하면 또 그 조금 전에 방송 직전에 또 이제 배모 씨 입장문과 함께 조금 전에 김혜경 씨의 사과문까지 나왔기 때문에 장 변호사님. 뭐 구체적으로 김혜경 씨가 어느 부분부터 어디까지 사적인 부분으로 이용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됐으면 일단락이 됐고 이재명 후보도 조만간 뭐 즉석 연설이든 혹은 지역 순회 행보 때 애둘러서 사과 메시지를 전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선대위 차원이나 또는 후보가 결정한 일이겠지만 사실은 그 김혜경 여사가 지금 입장 발표한 것처럼 배 씨와의 사적 친분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은 받은 것은 있지만 뭐 상시적인 조력도 아니었던 것이고 배 씨가 입장을 낸 것처럼 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했던 일들이 아니라는 측면인데 근데 사실 제보자 A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 의견이 다를 때는 사실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뭐 지금 이미 고발이 되어 있으니까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내용이 확인된 후에 좀 논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양쪽 얘기가 서로 상반돼 있는데 한쪽 말만 무조건 맞고 한쪽 말은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볼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예. 일단은 어느 정도 해명은 좀 진정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한 방송에 출연하는 김혜경 씨가 후보 부인과 가족을 포함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해야 된다 이 말을 좀 했었는데요. 이 말도 같이 짚어봤고요. 저희가 이번 주제 정리하기 전에 앞서 저희가 성남시 이기인 의원의 SNS 주장 그러니까 사진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이 배모 씨의 이제 결혼식에 이재명 후보가 주례를 번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확인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간에 들어온 김혜경 씨 사과문까지 이른바 황제의전 갑질 논란에 대해서 양당 입장과 당사자들의 내용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 좀 길게 짚어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주인공들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4위와 5위인데요. 예.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재보궐선거 공천 명단을 내밀었다 논란이 됐었는데 만찬 회동한 후에 10일 만에 중앙선거대책본부의 상임 고문직을 수락했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 원팀이 된 셈이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 인물과도 정말 오랜만에 오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후보가 본인이 직접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그런 자질과 역량이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아내, 내 장모, 내 처남 그 누구라도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엄단하겠다. 그 예를 갖다 강한 태도를 보여줘야지. 설 전에 잘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향후 뭐 홍 대표님 정치하신 데 있어가지고 또 제가 또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원팀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나치게 무슨 원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후보가 뭐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뭐 의존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이런 생각은 애초에 안 하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알려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알려진 얘기. 선대 해체 이후 처음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걸어서 뭐 설 덕담을 건넸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니면 이 통화의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습니까? 뭐 그 정도로 받아들여도 되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우선 지금 그 윤석열 후보로서는 뭐 분위기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우선 내부에서의 원팀을 확실히 하고 계속 외연을 확장하자 이제 이런 전략으로 갈 텐데 우선 그 내부적으로는 그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이제 원팀에서 제일 중요하고 더 나아가면 이제 당 밖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의 이제 원팀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지금 원팀 가운데 김종인 또 이제 바깥에 있는 안철수 이런 분들을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떼내어서 민주당 쪽으로 어떻게 좀 끌어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거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송영길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맥락에서 다시 한번 그 김종인 위원장에게 설날 안부 인사 겸 쉽게 움직이지 마시라 하는 메시지를 함께 이제 준 것 같은데 예. 김종인 위원장이 뭐 물론 그 이재명 후보를 뭐 돕는다고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김 위원장이 쌓아온 뭐 경륜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그걸로 보면은 예.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따로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민주당이 접근을 하고 있지만 안철수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 끝없이 추구한다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거 어차피 안 돼 이런 생각보다는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보면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중도층에게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요. 윤석열 후보로서는 너무 거리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선대위 개편하다 보는 건데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을 도와주는 유일한 사람이 나 이해는 없을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준석과 갈등 때 벌어졌던 지지율의 하락이 이준석과 다시 화합으로 뭐 이래가지고서 지지율이 원상으로 회복이 됐다고 속설을 전후로 해가지고서 아마 여론조사의 결과가 다시 나타나라고 보는데 그게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겁니다. 또 연락드려야죠 이제 설 지나면. 저는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죠. 홍준표 대표도 안 될 것 같더니만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도요. 줄기차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접촉면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 민주화라는 슬로건을 붙여가지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께서 상당히 중도층의 표를 끌어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나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팽당했고 경제 민주화라는 슬로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인가 여기 와서 방송에서 두 분이 연락 원래 하시던 관계고 좋아하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혜를 주신다면 저희도 뭐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짚어봤던 것처럼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전화통화 윤석열 후보로서는 너무 거리를 둘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전략일 수 있고 이재명 후보 만날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조 정당 후보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헛물 켜지 마시라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선 한 달 남짓 앞두고 꽤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지금 입장에서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바닥 민심이 이재명 후보에게 나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없는데 제가 볼 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3자 구도로 계속 끝까지 가주기를 바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을 민주당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 이런 몇 가지가 누가 봐도 눈에 띄잖아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대표가 계속 김종인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하고 민주당 쪽에 여러 의원들이 접촉을 하고 막 그런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대표는 계속 김종인 위원장한테 러브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쪽으로 저는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다만 민주당은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겠죠.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 그건 아실 거라고 봐요. 여기 있다가 윤석열 후보를 도우려고 또 국민의힘에 왔다가 지금 다시 이재명 후보에게 간다? 그러면 그건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건 코미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의원도 이제 고문 자리에 앉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도 오늘 통화했고요. 최근에 통화를 한 거죠. 일단 보수 결집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병원에서 71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내과나 또는 정형외과나 뭐 다른 과를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상당 기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일 날 퇴원을 하시던 아니면 조금 더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을 하시던 퇴원하시는 날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아마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예정됐던 퇴원일이 2월 1일 오늘이었는데 퇴원 시기는 좀 늦춰지고 있고 병원에서 71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몇 개 사진들을 좀 접하니까 박 전 대통령 관련 지지자들 일부 정당이 저렇게 시위 집회도 열었는데요. 장 변호사님,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보수층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여러 해석들이 좀 많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죠. 2월 2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생일을 병중에서 또 입원 중에 맞으셨는데 원래는 이 즈음에 퇴원하시면서 메시지를 낸다라고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건강상의 사유로 퇴원 일자가 조금 미뤄져서 만약에 그 퇴원 시기가 2월 15일, 즉 그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기와 맞물리게 된다면 예. 만약에 나올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굉장히 파장이 클 것으로 여겨지긴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언급을 하면 하는 대로, 만약에 언급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거대로 대선 판세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 보수나 진보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좀 결정했고 좀 흔들리지 않는다고 본다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영향을 미칠 그 계층이라고 한다면 역시 중도층일 겁니다. 그 중도층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 것인지가 이제 대선 판도에서 많은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수 결집, 새 분리기, 선거 앞두고 여러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짚어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는 이제 각 후보의 행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갑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6위는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설맞이 첫 행보로 인천 강화 최북단의 평화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북한이 미사일을 7번이나 쐈죠. 강경한 안보 행보로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드를 포함한 중충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사드라고 하는 것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어용 무기를 구축하는 것을 전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건 안보를 포기한 것입니다.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중충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을 전쟁 고발 행위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국가 안보와 국정을 담당할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사드를 포함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장해철 평론가님,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 기간에 했던 SNS 한 줄 메시지 중에 사드 추가 배치 이게 꽤 여러 정치권의 공방 소재가 됐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뿐만이 아니라 사실 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당한 우리 공무원의 가족들을 만났죠. 그 아들의 절절한 편지에 답장하는 형식으로 만남을 가진 것 등도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 외면하고 있는, 북한 앞에만 서면 인권이고 진보고 하는 가치를 전부 다 던져버리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에 대한 국가 지도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저는 바람직한 행보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사드는 아시는 것처럼 고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미사일을 7번이나 발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에서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직접 NSC를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공격 무기가 아닌 방어 무기를 추가 배치하겠다는데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돼야 하는지 이걸 문제시 삼는 정당에게 제가 질문을 대신 좀 던지고 싶은 마음이고요. 고도미사일 방어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당연히 이제 고각도가 아니라 중각도나 저각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 갖춰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만능
모든 미사일을 다 막지 못한다고 해서 아예 필요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논평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토와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외교적으로 보복을 하고 경제적으로 보복을 한다면 그 보복을 하는 나라가 이상한 나라인 것이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보복하니까 방어적인 조치도 우린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굴종적인 이 뼛속 깊이 사대주의에 물든 그러한 외교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저는 훨씬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도원 의원님,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도 SNS로 지원 사격을 한 모양이던데 과거 사진 한 장 올렸어요. 여기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사드 즉각 철회를 올렸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만 빼고 다 사드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우선 사진으로 보면은 그 안철수 후보가 저기 서 있긴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줄곧 그 사드 배치에 그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그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저 장소에서 뭐 집회는 같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계속 사드에 그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거는 뭐 말씀드려야 됐고 또 저기 서 있던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됐죠? 대통령 됐지만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를 뭐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념하고 실제 정책이란 건 다른 겁니다. 사드 관련해서 이제 조금만 그 덧붙여서 설명하면은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는 수도권이 아니라 부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만약에 전쟁이 나면 부산을 통해서 유엔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한 거고 수도권은 그 보호할 지금 대응책이 사드로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뭐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원주에 사드를 설치하면은 수도권 전체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게 처음부터 나왔지만 전 세계의 사드 지금 시스템이 제가 1년 전 통계입니다만 10개밖에 없어요. 그중에 2개를 한국이 갖는다? 그거는 우리가 좀 큰 욕심이었고 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거고 필요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수도권하고 미군 그럼 제가 이제 그 평택 미군 기지 가서 아니 그러면 그 사드가 못 지키면 평택 기지는 어떻게 지키냐 했더니 거기는 팩3 패트리어트 미사일 계열로 지킨다니까 현재 수도권도 그걸로 방어를 하고 있고 그러나 사드가 배치되면은 지금 북한에서 다양한 그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미사일로 위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페이트리엇 그다음에 우리 국산 천궁과 함께 사드가 배치되려면 좀 더 총체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설사 미국이 또 그 팔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한미 동맹 관계를 이용해서 잘 설득해서 사드 시스템 하나 더 들어와서 우리 그 수도권 안전이 더 강화된다면 우리 국민이 또는 여당이 지금 현재 여당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민주당에서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윤석열 후보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도 불사하겠다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주장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평화는 윽박질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드 배치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전 정서를 그냥 정치에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수근 변호사님, 이게 뭐 사드 배치하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그냥 반중 정서,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사드를 구입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전략 하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여가부 폐지한다고 해놓고 대안은 마련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을 얘기하지 않고 있고 멸공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고도화된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실제 뭐 사드가 북한의 임박한 위험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게 반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 효율적 방어 체제와 관련해서 정말 사드를 두면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냐?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렇게 되게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많고요. 실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브룩스 전 사령관도 사드 추가 배치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면에서도 별로 필요가 없고 또 국가 지도자로서 대통령 후보가 뭐 중국이 싫어요 라고 한다면 또 중국은 이상한 나라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외교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뭐 당연히 하고 싶죠.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중국이 싫어요. 이런 말 할 수 없겠어요. 다만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해서 말을 조심하고 실질적으로 국가 방위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또한 전투기라든가 방위비라든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굉장히 지출이 많습니다. 오히려 보수 정부보다도 진보 정부에서 방위비 지출이 더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실제 과거 사드 때 경제적인 피해를 국민들이 많이 봤어요. 그 피해를 국가에서 보전해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불매운동을 했을 때 정말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완벽하게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지금 중국과의 경제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지난 일요일에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했고요. 같은 날 4시간 전에는 이 이슈를 꺼내 들었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중국 편향적인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마는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7년부터 4년간 약 1조 5,595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화면 좀 볼까요? 국민 밥상에 숟가락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상위 10명 중에 8명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중국인이다. 이재명 후보 바로 이게 극우 포퓰리즘이고 외국인 혐오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윤석열 후보가 발언하신 저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없는 외국인 건강보험이다라는 말 자체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싱크에서도 나왔듯이 2017년부터 4년간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소수의 사례들인데 즉 뭐 원정 진료를 받고 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원정 진료하는 이제 소수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기준도 6개월 거주 요건을 드려야 한다는 그 개정안이 이미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건데 다만 저런 식으로 좀 소수의 사례들을 가지고 이게 무슨 외국인 건강보험 전체가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혐오와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지금 현재 2022년도의 대선 후보로서의 우리 리더의 자질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윤석열 후보의 그 장모께서는 물론 2심에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셨지만 불법 요양원, 그 요양급여 관련된 사건으로 1심에서 3년의 실형을 받으신 적도 있으시고 배우자이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의 자산가임에도 몇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는 거 그 점도 분명히 본인께서는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건강보험료 혹은 사드 배치까지 반중 정서를 노린 대선 전략 아니냐 여당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논란거리도 하나 있는데요. 설을 맞아서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서 여기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겠다 이 공약을 내놓았는데 여러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안동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이곳 경북 안동으로 이전해서 그 애국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 저 얘기가 뭐 여기 가서는 육사를 충남도로 이전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민주당에서도 혹은 뭐 경기 북부 얘기도 나왔다가 안동 갔더니 안동으로 이전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그 각 지자체에서 좀 반발이 심한 모양입니다. 다른 후보가 저런 말을 했다면 논란이 됐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기 때문에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는 희대의 망언으로 국민들을 우롱한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다른 후보라면 왜 말 바꾸기 하느냐가 논란이 되지만 이재명 후보는 말 바꾸기가 일상이기 때문에 말 바꾸기를 한 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못 일으키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경기 북부에 육사 옮기겠다. 충남에 옮기겠다. 이번엔 안동에 옮기겠다. 다음 달에는 육사를 어디로 옮기겠다고 하실지 저는 그게 오히려 궁금한 지경이고요. 앞서 이 건보료와 관련해서 저도 팩트체크 짧게 하나만 드리자면 이게 외국인 전체가 아니라 부정수급을 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통계를 보면
중국인들이 보험료 대비 급여를 받은 이 비율이 114.5%로 다른 국적자 대비해서 보험료 낸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우리 정부로부터 받아가고 있는 분명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반중정서 자극이 아니라 왜 유독 중국 국적의 사람들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가는 비율이 낸 것보다 더 높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우리 국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은 저는 정치인이나 정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반중 전략 아니냐는 윤석열 후보 얘기와 이재명 후보의 6.4 이전 공약 갑론을박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TV 토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마무리되니까 이제 대선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결국 중도층의 표심이 결정하는 최대 변수는 뭐 누가 뭐래도 TV 토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내일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이 처음으로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저희가 역대 대선 토론회의 분수령이 된 장면들을 하나하나 모아봤습니다.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론회에도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주장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갑철습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10년) 전, (5년) 전 화면들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론조사부터 만나볼까요? 대선 TV 토론 시청할 의향 있냐? 꼭 볼 것이다가 46%. TV 토론이 지지 후보를 정하는데 중요한가? 75%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나 이재명 찍을 거야, 윤석열 찍을 거야, 뭐 안철수, 심상정 찍을 거야. 다 마음 정한 분들 말고 중도층에게는 TV 토론 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여론조사는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현실과는 뭐 꼭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TV 토론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큽니다. 1997년에 우리가 처음 TV 토론 시작했는데 그때 무려 55%가 시청을 했으니까 엄청난 시청률이고 2017년 대선 때도 34%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나의 채널이 중계하는데 우리는 뭐 사실 거의 모든 채널이 한꺼번에 중계하니까 이렇게 높은 시청률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 국민의 향후 5년간 이끌어갈 지도자에 대한 관심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TV 토론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제가 2004년, 2008년 이제 워싱턴 특파원으로서 미국 선거도 취재했었는데 그때 정말 귀에 닳도록 들은 얘기들 한번 꺼내보면 첫째, TV 토론이 승부를 결정짓지 않는다. 승부를 정말 결정지었다고 볼 수도 있을 만한 장면이 두 개가 있었는데 1960년에 처음 TV 토론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케네디하고 닉슨이 부딪혔을 때 그리고 1992년에 젊은 클린턴과 조금은 노쇠해 보이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만났어요. 그때는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보지만 다른 선거들은 거의 다 경제가 승부를 결정한 걸로 돼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2007년 이명박, 2012년 박근혜, 2017년 문재인 다 TV 토론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은 아니죠. 심지어는 2002년 노무현 후보도 TV 말은 잘하지만 TV 토론 때문에 이겼다고 보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승부에는 별 영향 없습니다. 둘째, 그러면 토론했는데 누가 잘했다고 생각하냐? 대부분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역시 토론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고 그러나 TV 토론에도 완전히 우열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16년에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처음 토론이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TV 토론 시청률이었는데 끝나자마자 CNN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누가 잘했냐? 힐러리가 57대 34로 잘했다고 나왔습니다. 누가 이겼죠? 결국은 트럼프가 이긴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김영카가 지적한 대로 중도층이 보기에 사실은 TV 토론 때문은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인데 내가 이 후보 찍을 건데
뭐 토론도 잘하잖아. 이런 명분으로 삼을 수는 있는 거죠. 예, 갑자기 TV 토론 무용론까지 제기를 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것이다라는 이도원 의원님의 개인적인 시각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내일 TV 토론은 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앞서 이틀 전에 열릴 예정이던 양자 토론은 토론 규칙을 둘러싸고 무산이 됐죠. 양측의 신경전은 여전한데 윤석열 후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작년부터 토론을 하자고 그러길래 이거는 이제 허세라고 봤고요. 물어볼 게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그렇게 토론을 하자고 하길래 제가 받아들였더니 무슨 뭐 주제를 대장동은 10분만 하자라든지 또는 뭐 자료를 들고 오지 마라. 아니 제가 본인이 결제한 서류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허세를 부릴 거면 아예 양자 토론 하자고 하질 말던가. 어제 저 양자 토론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허세라는 애초에 이재명 후보의 허세였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중앙선관위에서 주최하는 모든 토론회에는 자료 지참이 허용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방송사의 토론 프로그램에 제가 안 나가본 곳이 없는데 자료 지참을 막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 없죠. 내가 안 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사실과 다르다. 우기는 데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거짓말을 논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상대 후보가 과거 몇 월 몇 시에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런 결제 서류가 있더라. 이런 증언과 기록이 명백히 남아있다. 과거에 이런 말도 있죠. 선동을 위해서는 한 줄이면 충분하지만 그 선동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정말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고. 거짓과 진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 앞에서 국민들께 사실을 규명하는 데 두렵지 않다면 상대 후보가 어떤 자료를 들고 나오건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자료 반입을 막는다는 것, 중앙선관위나 모든 방송국에서 다 허용하는 자료 반입을 별도의 룰을 만들어서 막고 그걸 핑계로 토론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은 그 자료에 담겨있는 진실이 두렵고 자료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란한 이 말재주로 책임 회피를 하고 이 거짓말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결국 국민들이 누가 더 자신감이 있는지, 누가 뭔가 숨기는 게 많은 것 같은지 이 자료 지참 해프닝을 보고 판단을 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또 반대편에 한번 서보면 민주당 얘기는 보좌진이 써준 모범 답안 없이는 윤석열 후보가 토론할 능력이 없나 이렇게 반박을 민주당에선 했었습니다. 이렇게 양자 TV 토론 룰을 두고 옥신각신한 이유는 여러 얘기도 있겠지만 대장동 의혹의 자료를 두고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녹취록 논란이 설 연휴 기간에 불거졌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김만배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가 공개되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으로 죽을 정도의 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아버님 집을 팔 때 김만배 씨의 누나가 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은 매우 우연의 우연이었다라고 넘어가셨는데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보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결국 김만배 씨가 누나까지 동원하여 윤석열 씨 일가에게 일정한 조력을 할 정도의 깊은 관계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녹취였다. 이번 대선은 녹취록 대선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닌데 김만배 씨 녹취록 정영학 회계사와 나눴던 윤석열은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꽤 거셌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녹취록을 다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얘기가 좀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 김만배 씨가요 아마 정영학 회계사한테 자기 과실을 위해서 허장성세를 부린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물론 이제 녹취록이 전체 내용이 공개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지만 크게 보면 이게 첫째는 이제 그 누나가 집을 사준 거 이걸 문제 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상 이사를 가야 되는 아파트로 그래서 이게 팔았는데 주위에 그 건축 연도나 평수가 비슷한 것보다 이게 오히려 싸게 팔았어요. 만약에 특혜나 뇌물을 주려면 비싸게 사줘야 되잖아요. 그 점에서 말이 안 되고 또 살 때도 이게 그 계속 가격을 오르게 깎아달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이 집만 산 게 아니고 여러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 문제 과연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누나가 사준 것만 가지고
크게 죽일 수 있는 카드인지 의문이 들고, 그 외에도 이게 또 대장동에 보면 부산저축은행도 있지만 그건 김만배 씨가 관여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시점상으로. 따라서 저는 전혀 이게 근거 없는 허장성세에 불과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이승훈 변호사님, 뭐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실체 없는 그분 의혹과는 달리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특정됐다. 녹취록 다 공개하자고 나오는데 다 공개를 하면 이게 투명하게 밝혀지는 건지, 그 녹취록 내용도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녹취록 공개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실제 김만배 씨가 자신이 입을 열면, 내 카드면 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녹취록에 있는데 검찰 수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진행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실제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정영학 씨의 녹취록이 나왔을 때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비리의 몸통이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녹취록이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허장성세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실제 이 녹취록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름은 안 나온다. 다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름은 명확히 나온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사실 확인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 변호사님께 짧게 하나 더요. 그러니까 이승훈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녹취록에 윤석열 이름 석자가 있는데 왜 검찰이 이걸 들여다보지 않았나? 이 의혹에 민주당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이게 그 모든 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범죄의 어떤 상당한 혐의, 객관적인 혐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형이 입 열면 죽는다, 이 말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안 되는 거죠. 예. 김만배 녹취록 다 공개하자 여야 모두 동의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앞으로 실체를 밝히는 게 도움이 될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설을 맞아서 북한 얘기도 하나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살까기의 비결은 승마였을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살 빠진 김정은 위원장의 근황도 전해드렸었는데요. 한 북한 홍보 영화에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고속 질주하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예, 한 손 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는 모습이 등장했는데 최측근 4인방도 있고요. 이거를 좀 어떤 메시지로, 단순히 그냥 홍보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우선은 그 말 타는 모습을 보면은 뭐 굉장히 그 건강에는 그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리고 그 승마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렇지만 승마만으로 이렇게 살을 많이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승마를 열심히 했다면 그 역시 그 다이어트에 좋은 그 요건은 됐을 겁니다. 김정은이 키가 한 170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한 140까지 나갔었죠. 그렇다면 사실 자동차 엔진으로 탱크를 모는 것처럼 몸에는 무리가 오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살을 빼는 것 같은데, 그 우리 국정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김정은의 그 건강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얘기합니다만, 이전에 이제 허리가 안 좋다, 다리가 안 좋다 이런 이제 추측이 나왔을 때 국정원에서 왜 허리가 괜찮은지, 다리가 괜찮은지 사진을 갖고 필요한 뭐 언론인이라든지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소개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 신년에 백마 타고 나와서 이렇게 가시하는 거는 우선은 뭐 건강 문제도 있겠지만 저 백마가 또 상징하는 북한에서 어떤 상징성, 그리고 내 측근이 누구라는 문제들, 이런 거를 한꺼번에 과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난 몇 년간 하도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징적 효과도 그렇게 뭐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한 손을 놓고 백마를 타는 모습은 꽤 인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서정훈 변호사님. 최측근 4인방이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보니까 최근에 공식석상에 리설주도 145일 만에 등장했고, 고모 김경희도
2년 만에 등장을 했더라고요. 좀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거 한마디로요. 바로 이게 백두혈통의 내부 단합을 대조로 가시하는 이런 게 행사다. 왜냐하면 이게 김경희 씨는 남편 장성택은 처형됐죠. 반혁명분자로 2013년에. 예. 그렇지만 이게 지금 살아있는 백두혈통 중에서 가장 큰 어른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후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년 만에 등장한 거는 대외적으로 상당히 미국이라든지 갈등해서 백두혈통의 단합을 한번 과시해주자. 이런 이게 의도로 다 모인 게 아닌가 이래 분석이 됩니다. 부인 리설주 씨의 모습도 정말 오랜만에 140여일 만인가요? 한번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승마 얘기, 김정은 위원장 얘기까지 만나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설 연휴 마지막 날 뉴스톱10 댓글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손가락이 없나요? 직접 주문도 못하게요. 김혜경 씨에 대한 사적 심부름 논란을 지적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사과도 한두 번이지 죄 짓고 사과하고 죄 짓고 사과하고 끝까지 사과 대선이다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또 볼까요? 반중 감정으로 표 구걸하지 마세요.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신 분도 있고요. 문재인 정권은 사드 철회하고 북한에 퍼주더니 담례로 미사일 7발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 기본소득 대신 건강보험료 면제하라. 혹시 대선과 관련된 얘기까지 있었고요.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정말 오랜만에 이 인물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년 전 해군 군악대 지원할 때부터 화제였었는데요. 조만간 전역을 앞둔 배우 박보검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군 병장 박보검 병장이 군 복무 가운데 이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병장 박보검입니다. 멋진 입장 퍼포먼스로 군악대의 시작을 힘차게 열어준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6월 부산 해속 상병 박보검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1월 1일부로 병장으로 진급하여 병장 박보검으로 박보검 병장이요. 해군 내에서도 동료들에게 병사 잘 머리도 깎아줬고 4월 전역 예정인데 사실 군대에서도 자기 개발하려고 이제 자격증 취득하는 거 좀 권장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발사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반칙 같습니다. 저렇게 잘생겨서 이 군대에서 자기 개발도 하고 동료 병사들에게 이발로 봉사도 해주고 하면 네, 참 반칙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요즘 군대에 가면 아무래도 예전과는 병역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이 소중한 헌신을 국가가 더 귀하게 여기면서 이런 박보검 씨 케이스처럼 이발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군 차원에서 지원해주면서 새로운 어떤 자기 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많은 대선 주자들도 지금 공약을 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이후에 또 우리 군 장병들이 이 박보검 씨만큼이나 이발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 군에서 취득해서 제대 후 사회생활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군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약간은 드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공식적으로는 4월 전역 예정인데 휴가가 많이 남아서 사실상 3월 전역한다 이 얘기도 좀 들려옵니다. 이제 연예계 복귀를 앞둔 박보검 씨 얘기까지 오랜만에 만나봤습니다. 그럼 뉴스탑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설 연휴 마지막 날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2월 3일, 그러니까 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더 새로운 뉴스탑10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